고려 공민왕 18년 1369년 초겨울, 함경도 영흥부에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28살의 무장 이성계는 한 여인과 혼인을 올렸습니다. 신의왕 후 한씨, 당시 그녀는 16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한씨의 아버지 한경은 안변도 호부사를 지낸 함경도 지역의 중소호족이었습니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한경은 성품이 강직하고 무예에 뛰어났으며 변방 지역의 방어에 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 역시 함경도 일대에서 세력을 키워가던 신흥 무장 가문이었기에 이 혼인은 변방 무장 가문 간의 전형적인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략 결혼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한씨가 시집온 그 시기 고려는 안팎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으로는 원나라가 쇠퇴하며 요동 지역에 권력 공백이 생겼고 남으로는 왜구가 끊임없이 해안을 침략했습니다. 이성계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동북면 지역의 방어를 책임지는 무장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의 삶은 곧 전장과 동의어였습니다. 혼인 직후인 1370년 이성계는 동북면 지역에 침입한 왜구를 토벌하는 전투에 나섰습니다. 고려사 이성계 열전에는 이성계가 적 수백을 베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새색시를 뒤에 두고 떠난 남편은 석 달 만에 돌아왔고 한씨는 처음으로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편의 상처를 씻기며 무장의 아내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듬해인 1371년 한씨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훗날 조선 2대 왕이 되는 이방과 후에 정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태종실록에는 정종이 태어날 때 함흥의 집 위로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첫 아들을 낳은 한씨는 이후 놀라운 속도로 아들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1372년 둘째 방해 후에 태종, 1374년 셋째 방이가 태어났으나 어려서 요절했습니다. 1376년 넷째 방간, 1377년 다섯째 방원 후에 태종 이방원, 1381년 여섯째 방연, 불과 12년 사이에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 시기 한씨의 삶을 기록한 직접적인 사료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제사장에는 태조께서 북방에서 공을 세우실 때 집안을 다스리고 군사들의 식량을 마련하는 일은 모두 한씨가 주관하였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1370년대는 이성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도약의 시기였습니다. 1377년 이성계는 왜구 토벌에서 큰 공을 세워 동북면 상만으로 승진했습니다. 고려 사저료에 따르면 이성계가 지휘하는 군사들은 항상 사기가 높았으며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백성들이 환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성계의 군사들이 높은 사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의 개인적 무예나 지략만이 아니었습니다.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군량을 공급하고 전사자의 가족들을 돌보며 새로 합류하는 군사들의 가족까지 보살피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씨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자인 이숙인 교수의 조선시대 여성의 역할과 지위 2003 한국학술정보에 따르면 고려 말 무장 가문의 여성들은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군사 조직의 실질적 후방 책임자였다고 분석합니다. 한씨는 함흥 본거지에서 이성계의 가문을 운영하며 군사들의 식량 조달, 무기, 수리, 부상자 치료, 전사자, 가족 보상 등의 실무를 직접 관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380년은 한씨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해에 이성계는 황산 대첩에서 왜구 대군을 격파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고려사에는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적 수천을 죽이고 돌아오니 왕이 크게 기뻐하며 밀직부사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승리로 이성계는 함경도의 변방 무장에서 고려 조정의 핵심 군사 지도자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가족과의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이성계는 점차 개경지금의 개성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한씨는 여전히 함흥에서 가문을 지키며 아들들을 키웠습니다. 1382년 무렵 한씨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이미 6명의 아들을 낳고 기른 그녀는 이제 단순한 무장의 아내가 아니라 신흥 권력 가문의 가장으로서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태종실록 태종원년기사에는 신의왕 후께서 생전에 자식들을 엄하게 가르치셨으며 특히 방원에게는 더욱 엄격하셨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 시기 방원, 즉 훗날의 태종은 5살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방원의 강인한 성격과 냉철한 정치 감각이 바로 이 시기 어머니 한씨의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은봉 교수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은 조선의 왕들이 천이 휴머니스트에서 태종의 과단성과 현실주의적 사고는 전장을 오가는 아버지 대신 가문을 이끈 어머니의 강인함을 닮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1383년 이성계는 마침내 평양 인근에 대저택을 마련하고 가족들을 북쪽에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씨는 13살 된 장남 방과부터 2살 된 막내 방연까지 6 아들을 데리고 긴 여정에 나섰습니다. 함흥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약 400리, 오늘날 거리로는 약 160km에 달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당시 함흥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은 산이 험하고 강이 많아 행군하기 어려운 길이었다고 합니다. 한씨는 어린 자식들과 함께 이 여정을 견뎌냈고 평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30살을 넘긴 나이였지만 더욱 성숙하고 강인한 가문이 어른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생활은 함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고려 조정과 가까운 정치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세력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씨는 이제 단순히 무장의 아내가 아니라 고려 조정의 실세 권력자의 부인으로서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1384년부터 1388년까지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점차 개혁파의 중심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고려사에는 이 시기 이성계가 정몽주,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들과 긴밀하게 교류했다는 기록이 여러 등장합니다. 한씨는 남편이 이들과 만날 때마다 연회를 준비하고 그들의 가족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정치적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1388년 5월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습니다.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거부하고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진군한 이 사건은 고려 왕조의 운명을 결정지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고려 사저료에는 이성계가 회군을 결정할 때 수많은 장수들이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적 순간 함경도에서부터 이성계를 따라온 군사들의 충성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단지 이성계 개인의 카리스마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들의 가족을 돌보고 전사자를 애도하며 새로운 군사들을 가족처럼 받아들인 한씨의 헌신이 만들어낸 신뢰였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는 고려 조정의 실권자가 되었고 한씨의 6 아들들도 점차 정치와 군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남 방과와 5째 방원은 아버지의 정치적 행보를 적극 지원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389년 이성계는 마침내 고려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했고 새로운 왕조 건국의 기운이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한씨는 38살의 나이로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16살에 시집와서 키운 6 아들은 이제 모두 성장하여 아버지의 대업을 돕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잔인합니다. 한씨에게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은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것을 직접 목격할 운명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전장을 오가는 남편을 뒤에서 지탱하고 6 아들을 왕자로 키워내며 한 왕조의 기초를 다진 이 여인에게 역사는 곧 가장 비정한 시험을 안겨주게 됩니다. 함경도의 찬바람 속에서 시작된 한 무장과 16 소녀의 인연은 이제 한 왕조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서사의 출발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사가 거의 기록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한 여인의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려 우왕 13년 1387년 가을, 개경의 권문 세족 사이에서 하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가 명문가의 딸과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신덕왕후 강씨, 당시 그녀는 35살의 나이로 이미 한 번 혼인 경험이 있는 과부였습니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강씨는 개국 공신 강윤성의 딸로 용모가 단정하고 언변이 뛰어났으며 정치적 안목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씨의 아버지 강윤성은 고려 말 개경의 대표적인 명문가 출신으로 이성계가 중앙정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경 권문 세족과의 연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당시 46살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함경도에서 함께한 부인 한씨와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사학자 민현구 교수의 고려정치사론 1983 고려대학교 출판부에 따르면 이성계의 강씨와의 혼인은 순수한 애정보다는 개경 권문 세족과의 정치적 연합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분석합니다. 1387년 11월 이성계와 강씨의 혼례가 개경의 이성계 저택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고려사에는 이 혼례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지만 후대의 기록들을 종합하면 이 혼례가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문신 권근이 쓴 양촌집에는 신덕왕후가 태조를 만났을 때 이미 시국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이 무렵 함경도와 평양 일대에서 가문을 지키던 한 씨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직접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종실록 태종 9년의 기사에 실린 단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신의왕 후께서 생전에 강씨를 대할 때 항상 관대하셨으나 내심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셨다는 기록이 그것입니다. 한 씨는 21살 연상인 강씨가 단순한 후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강씨는 개경의 정치와 인맥에 정통했고 무엇보다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개경 권문 세족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한 씨가 함경도의 전쟁터에서 군량과 군사를 관리하며 쌓아온 공이 무의 영역이었다면 강 씨가 가져온 것은 문과 정치의 영역이었습니다. 1388년 초 한 씨는 6 아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40살에 가까운 나이였고 가장 어린 아들 방연도 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성계의 개경 저택은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있었으며 넓은 정원과 여러 채의 건물을 갖춘 대저택이었다고 합니다. 이 저택에서 한 씨와 강 씨, 두 여인의 미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처와 후처의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세계를 대표하는 두 세력의 조우였습니다. 한 씨는 함경도의 무인 세력을, 강 씨는 개경의 문인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1388년 가을 강 씨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훗날 무안대군으로 봉해지는 이방번이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태조가 방번이 태어났을 때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성계가 47의 나이에 얻은 이 늦둥이 아들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한 씨의 장남 방관은 이미 18살의 청년이었고 5째 방원도 12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복동생의 탄생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권력 구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이익주 교수는 조선 초기 정치사 연구 1996 일조각에서 이방번의 탄생은 이성계 가문 내부의 권력 균형에 미묘한 긴장을 불러왔다고 분석합니다. 1389년 강씨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의안대군으로 봉해지는 이방석이었습니다. 용비어천가 제8장에는 방석이 태어날 때 상서로운 꿈을 꾸었다는 내용이 전해지는데 이는 후대의 방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가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성계가 이 두 어린 아들들에게 보인 애정이 유난히 컸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자인 김지영 교수의 조선 왕실의 여성들이 1008 역사비평사에 따르면 이성계가 강씨 소생 아들들을 편애한 것은 단순히 늦둥이에 대한 애정만이 아니라 강씨를 통해 개경, 권문 세족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이 무렵 한씨는 개경의 저택에서 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정실 부인이었지만 실제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강씨에게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려사 이성계 열전에는 이성계가 정사를 논할 때 강씨의 의견을 자주 물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1389년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하는 과정에서 강씨는 이성계에게 중요한 정치적 조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도전의 삼봉집에는 태조께서 중대사를 결정할 때 내조의 힘이 컸다는 우회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강씨의 역할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1390년 한씨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병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태종실록에는 신의왕 후께서 말년의 지병으로 고생하셨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사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한씨의 나이 40살 전후에 여성들이 흔히 겪는 질환들을 고려할 때 과도한 출산과 육아 그리고 전장을 오가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축적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시기 한씨의 심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녀가 아들들, 특히 방언과 나눈 대화들입니다. 태종실록 태종즉위년 기사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전해집니다. 태종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선비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생전에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서로 화목하고 아버지를 잘 섬겨야 한다. 집안의 평화가 곧 나라의 평화이니라고 하셨다. 이 짧은 기록 속에서 우리는 한씨가 느꼈을 불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6 아들과 강씨의 2 아들 사이에 언젠가 큰 갈등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던 것입니다. 특히 성격이 강직하고 자존심이 센 5째 방언을 가장 걱정했을 것입니다. 1390년 겨울 이성계는 공양왕으로부터 화령부원군에 봉해지며 고려 조정의 최고 실력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고려 사저료에는 이성계의 권세가 날로 높아져 감히 거역하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조의 건국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무렵 강씨는 이성계에게 은밀히 제안을 합니다. 만약 새 왕조가 열린다면 왕위 계승 서열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도전의 문집에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지만 후대 사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강씨는 이미 이 시점부터 자신의 어린 아들들, 특히 총명하다는 평을 받던 둘째 방석을 세자로 만들기 위한 포석을 깔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씨는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했을까요? 태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한씨는 생전에 여러 차례 아들들을 불러 모아 훈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시기를 공을 다투지 말고 덕을 쌓으라고 하셨다는 기록이 그것입니다. 이는 한씨가 앞으로 일어날 권력 다툼을 예견하고 자식들에게 신중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391년 초봄 한씨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조선 왕조 의학서인 향약집성방의 기록을 참조하면 당시 한씨는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는 증상을 보였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폐결핵이나 다른 만성 폐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경 저택의 안채에 누워있는 한 씨를 6 아들이 교대로 간호했습니다. 특히 방원은 어머니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성균관 대학교 사학과 한영우 교수의 태종 이방원 연구 2005 지식산업사에 따르면 태종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본 경험이라고 분석합니다. 한 씨는 임종을 앞두고 6 아들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태종실록에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서로 해치지 말고 아버지를 잘 모시며 백성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녀의 유언이었습니다. 특히 방원에게는 내 성격이 가장 강하니 더욱 조심하여라라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합니다. 한 씨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강 씨는 저택의 다른 채에서 자신의 2 어린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2 여인은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끝까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한 씨가 대표하는 것은 함경도에서 시작된 무인 세력의 헌신과 희생이었고 강 씨가 상징하는 것은 개경 권문 세족의 정치적 야망과 계산이었습니다. 1391년 6월 마침내 한 씨는 41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 건국을 불과 1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남편을 뒷받침하며 꿈꿔왔을 영광의 순간, 남편이 왕이 되고 자신이 왕비가 되는 그 순간을 단 1년 차이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태조실록에는 태조가 한 씨의 죽음을 슬퍼하며 성대한 장례를 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정했습니다. 한 씨의 죽음으로 이성계가 새 왕조를 세울 때 정식 왕비로 책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강 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씨의 6 아들들, 특히 방원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치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한 씨의 관은 개경 인근의 정릉에 안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왕후라는 칭호가 주어진 것은 아들 방원이 왕이 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는 여전히 이 씨 부인 한 씨일 뿐이었습니다. 강 씨의 그림자는 이제 한 씨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6 왕자들의 분노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391년 6월 초순 개경의 이성계 저택은 침통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 씨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6 아들은 모두 어머니의 침상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장남 방관은 21살, 막내 방연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아들들, 특히 15살의 방원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태종실록 태종 원년 9월 기사에는 의미심장한 회고가 담겨 있습니다. 상황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비선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임종하실 때 과인의 손을 잡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시되 너는 성격이 고다 화를 당할까 두렵구나. 항상 삼가고 인내하여라 하셨다. 이 기록은 한 씨가 자신의 죽음 이후 펼쳐질 권력 투쟁을 예견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 씨가 앓던 병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 말의 의학 수준과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그녀는 만성적인 폐질환으로 고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대학교 의학사 연구실의 신동원 교수는 조선시대 의료생활사 2014 들녘에서 당시 40대 여성들이 장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폐결핵이나 기관지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합니다. 생각해보면 한 씨의 삶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16세 시집와서 28까지 12년 동안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끊임없이 전쟁터를 오갔고 그녀는 함경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대가족을 건사하며 군사 가문이 후방 기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넘어서는 평양과 개경을 오가며 정치적 격변기를 헤쳐나갔습니다. 40살이 되던 해에는 강씨라는 후처의 등장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391년 6월 7일 한 씨의 숨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이날 밤 이성계가 직접 부인의 곁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성계는 당시 50세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마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22년을 함께한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한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이범학 교수의 조선 건국과 정치 세력 2000 태학사에 따르면 한 씨의 죽음은 이성계에게 개인적으로는 큰 상실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분석합니다. 한 씨가 살아있는 한 그녀는 함경도 무인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이었고 여섯 왕자들의 정통성을 보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곧 권력 구도의 공백을 의미했습니다. 6월 8일 새벽 한 씨는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고려 사저료에는 간단히 이성계의 부인 한 씨가 졸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왕조의 건국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그 왕조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여인의 죽음이 역사서에는 단 한 줄로만 기록된 것입니다. 한 씨의 장례는 고려 전통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태조실록에는 한 씨를 개경 동쪽 심리지점의 정릉에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로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일대로 추정됩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한 씨는 여전히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씨 가문의 부인 한 씨로 묻혔을 뿐입니다. 장례식에서 가장 비통해한 것은 여섯 아들들이었습니다. 특히 방원은 어머니의 관 앞에서 사흘밤을 꼬박 세우며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태종실록에는 태종께서 선비를 여의었을 때의 슬픔을 평생 잊지 못하셨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 슬픔은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 깊은 분노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죽음 그 자체보다 그 죽음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감이었습니다. 한 씨가 살아계셨다면 새 왕조가 열릴 때 당연히 그녀가 왕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강 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학과 민병하 교수는 조선 건국기 왕실 가족사 연구 2007 1조각에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 씨의 죽음 시점이 주는 역사적 아이러니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려 말 정치 격변기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만든 필연적 비극이었다. 그녀가 만약 1년만 더 살았더라면 조선 초기의 권력 투쟁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1391년 7월 한 씨의 사망 한 달 후 개경에서는 새로운 왕조 건국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도전, 조준 등 신진 사대부들은 이성계를 중심으로 역성혁명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이 무렵 이성계는 공양왕의 신임을 얻어 국정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강 씨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정도전 문집의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강 씨는 개경의 권문 세족들과 신진 사대부들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강윤성의 인맥을 활용하여 이성계의 정치적 기반을 개경 중심부로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1391년 가을 이성계는 강 씨가 낳은 두 어린 아들 방번 당시 3살과 방석 당시 2살을 특별히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태조께서 어린 왕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총애하셨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한 씨의 6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거나 청소년기에 접어든 반면 강 씨의 2 아들은 아직 아버지의 무릎에 앉을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사학과 한영우 교수는 태종 이방원의 정치 사상 1994 1조각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성계의 강씨 소생 아들들에 대한 편애는 단순한 늦둥이 사랑이 아니라 무인 세력보다 문인 세력 중심의 새 왕조를 건설하려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한 씨의 아들들은 함경도 무인 세력을 상징했지만 강 씨의 아들들은 개경 문인 세력의 미래를 상징했다. 1391년 겨울 한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여섯 왕자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원은 어머니의 묘소를 자주 찾아가 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태종실록에는 태종께서 선비의 묘소에서 통곡하며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보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원 자신도 그때는 명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야 할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는 결심, 강 씨와 그 소생 아들들에게 빼앗긴 정통을 되찾아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1392년 7월,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성계가 고려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선양받아 새로운 왕조 조선을 건국한 것입니다. 태조실록 태조 원년 7월 17일 기사에는 이성계가 수창궁에서 즉위하니 국호를 조선이라 하다는 역사적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 가장 화려한 자리에 선 여인은 강씨였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첫 번째 왕비로 책봉되었고 현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태조실록에는 강씨를 현비로 봉하고 그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려 한다는 논의가 건국 직후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씨의 여섯 아들은 이 광경을 어떤 심정으로 지켜봤을까요? 그들은 왕자의 신분을 얻었지만 그것은 곧 자신들의 어머니가 왕비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방관은 진안대군으로, 방원은 정안대군으로 봉해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씁쓸함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재우 교수의 조선 건국의 정치적 역학 2011 서강대학교 출판부에 따르면 조선 건국 당시 왕자들 사이의 서열은 표면적으로는 나이순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결정되었다. 한씨 소생 왕자들은 생모가 왕비가 아니었기에 법적으로는 서자와 유사한 지위에 놓였다. 1392년 가을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 등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 세자 책봉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조실록 태조 원년 9월 기사에는 정도전 등이 아뢰기를 적장자의 원칙에 따라 왕비 소생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장자란 정실 왕비가 낳은 장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왕비 강씨의 장남 방번이 아직 4살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강씨의 둘째 아들인 방석을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세자로 추천했습니다. 방석은 당시 겨우 3살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씨의 6 아들, 특히 방원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왕비였을 것이고 자신들이 적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왕조가 열리기 단 1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결과 자신들은 서자의 지위로 전락했으며 이제 3살짜리 이복동생이 세자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사학과 김갑동 교수는 조선 초기 왕위계승 연구 1999 진문당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씨의 죽음 시점은 조선 왕조 최대의 비극을 잉태했다. 만약 그녀가 1년만 더 살아 왕비가 되었더라면 제1차 왕자의 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조선 초기에 수많은 피해 숙청도 없었을 것이다. 한 여인의 부재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권력투쟁의 씨앗이 되었다. 1392년 겨울 한씨가 묻힌 정릉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눈 덮인 묘소 앞에서 방원은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께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한씨는 왕이 되지 못한 어머니였습니다. 22년을 헌신했지만 영광의 순간에는 부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재는 곧 역사상 가장 처절한 복수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국의 주인공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16살 소년 정안대군 이방원이었습니다.
한씨의 영혼은 정릉의 차가운 흙 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이제 망역사의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392년 9월 조선 건국 2달 만에 충격적인 소식이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강씨 소생의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태조실록 태조 원년 9월 5일 기사에는 정도전 등이 아뢰기를 의안대군 방석은 나이 비록 어리나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세자의 덕을 갖추었다고 하니 상께서 이를 따르려 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방석은 겨우 3살이었습니다. 반면 한씨 소생의 왕자들은 장남 방과가 22살, 방원이 17살로 이미 성년이거나 성년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모두 고려 말 여러 전투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무장들이었습니다. 특히 방원은 1388년 위화도 회군 때 아버지를 따라 개경으로 진격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고 정도전도 그의 능력을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과 남은 등 건국 공신들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학과 이익주 교수의 조선 건국기 정치세력 연구 2010 1조각에 따르면 정도전이 방석을 세자로 추천한 것은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어린 왕자를 내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었다고 분석합니다. 나이 어린 세자를 옹립하면 실질적인 권력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신진 사대부들이 장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92년 10월 6일 방석이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세자 책봉례를 거행하니 백관이 할애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책봉식 뒤편에서는 한씨 소생 왕자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방원은 이날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태종실록 태종 원년 기사에는 의미심장한 회고가 담겨 있습니다. 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자 책봉 당시 과인은 선비어머니의 묘소에 가서 통곡하였다. 어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아버지를 도왔건만 그 공이 인정받지 못하고 후처 소생이 세자가 되는 것을 보니 천지가 무너지는 듯 하였다고 하셨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한명기 교수는 조선 전기정치사 연구 2003 역사비평사에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방원에게 방석의 세자 책봉은 단순한 왕위 계승 서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 한씨의 헌신과 희생을 부정하는 행위였고 자신들 형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이 순간부터 방원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1393년부터 1397년까지 약 5년간 조선 조정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한양 천도를 추진하고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을 저술하며 새 나라의 통치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이 시기 여러 제도 정비와 건설 사업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두 세력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신진 사대부들과 어린 세자 방석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한씨 소생 왕자들, 특히 방원을 중심으로 한 무장 세력이 있었습니다. 1394년 방원은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정치와 군사 양면에서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학과 이태진 교수의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 1985 지식산업사에 따르면 방원은 일찍부터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과단성을 보였으며 무인 세력들 사이에서 높은 신망을 얻고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방원은 개국 공신 중 무장 출신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숙번, 조영무, 이천호 등은 모두 방원의 측근이 되었고 이들은 함경도에서 이성계를 따라 남한 무인 집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씨를 기억하고 있었고 한씨의 아들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이성계 가문의 정통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1396년 정도전은 중요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사병 혁파를 추진한 것입니다.
태조실록 태조 5년 기사에는 정도전이 아뢰기를 왕자들과 공신들이 사병을 거느리는 것은 국가 안위에 위협이 되니 모든 군사는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시 소생 왕자들, 특히 방언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학과 정두희 교수는 조선 초기 정치제도 연구 1983 일조각에서 정도전의 사병역파는 방언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었다고 분석합니다. 방언은 이 움직임을 예리하게 감지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아버지와 정도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태종께서 젊은 시절 항상 신중하셨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1398년 초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주장하며 대규모 군사 동원을 준비한 것입니다. 태조실록 태조 7년 2월 기사에는 정도전이 요동을 정벌할 계획을 세우고 군사 10만을 징발하려 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명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방언과 그의 측근들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정도전이 군사를 장악하여 자신들을 제거하려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균관 대학교 사학과 한영우 교수는 정도전 사상의 연구 1999 지식산업사에서 정도전의 요동정벌 계획은 실제로 내부의 반대 세력을 숙청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1398년 8월 태조 이성계가 갑자기 병환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상께서 병환이 위독하시어 세자가 밤낮으로 간호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성계의 병환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만약 태조가 승하한다면 어린 세자 방석이 즉위하게 되고 실권은 정도전이 장악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때 방언의 측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숙번, 조영무 등은 방언을 찾아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태종실록 태종 즉위년 기사에는 여러 신하들이 정한대군 방언을 찾아와 아뢰기를 정도전 등이 대군을 해치려 하니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방언은 오랫동안 망설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용하는 신하들을 제거하고 어린 이복 동생을 위협하는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방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 한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서강대학교 사학과 김성준 교수의 태종의 정치사상과 행위 1008 서강대학교 출판부에 따르면 방언의 결단에는 개인적 야망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정통성 회복에 대한 집념이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방언에게 이것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들 형제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복수였던 것입니다. 1398년 8월 26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방언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 한씨의 묘소인 정릉을 찾아갔습니다. 태종실록에는 태종께서 거사 전날 밤 선비의 묘소를 참배하고 부득이한 일을 행하게 되었으니 용서하소서라고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방언은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긴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비록 피를 흘려야 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효도입니다. 1398년 8월 27일 새벽 제1차 왕자의 난이 터졌습니다. 방언과 그의 측근들은 정도전, 남은 등 세자파 핵심 인물들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태조실록 태조 7년 8월 27일 기사에는 처참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정한대군 방원이 군사를 일으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을 죽이고 세자 방석과 무한대군 방번을 살해하다. 정도전은 자신의 집에서 급습을 당했을 때 저항도 못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고려사를 편찬하고 조선 경국전을 저술한 조선 건국 최고의 이론가는 칼을 든 무장들 앞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남은, 심효생 등도 같은 날 밤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어린 왕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세자 방석은 겨우 9살이었고 그의 형 방번은 11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다만 강씨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정도전이 그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방원이 어린 이복 동생들을 죽일 때 잠시 망설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한대군이 세자를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숙번이 아뢰기를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후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명하여 죽이게 하다. 방원에게도 이것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위한 복수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선 조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건국 공신이던 정도전, 남은 등과 어린 왕자 2명이 살해되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태조 이성계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상께서 크게 노하시어 방원을 죽이려 하셨으나 여러 신하들이 말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방원은 무장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정도전파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태조는 자신이 사랑하던 신하들과 어린 아들들을 잃은 슬픔에 잠겼고 결국 1398년 9월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한양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는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이천이 돌베개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표면적으로는 권력투쟁이었지만 그 심층에는 한씨의 부재가 만든 정통성의 공백과 그것을 메우려는 방원의 처절한 노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1398년 가을 피바람이 지나간 한양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방원은 어머니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승리자로서 그리고 복수를 완수한 아들로서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드디어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왕후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그 피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수십 명의 목숨, 어린 조카들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와의 깊은 골. 어머니를 위한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복수가 남긴 상처는 조선 왕조 내내 아물지 않았습니다. 1398년 9월 5일 제1차 왕자의 난이 끝난 지 열흘 만에 태조 이성계는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태조실록 태조 7년 9월 5일 기사에는 상께서 세자방석과 시해당하고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둘째 아들 정종에게 전위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방과는 정종으로 즉위했지만 실권은 동생 방원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종은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였지만 정치적 야망이나 추진력은 부족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이범학 교수의 조선 초기 왕권 연구의 천일 태학사에 따르면 정종은 형제 간의 유혈 충돌을 원치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방원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형태로 통치했다고 분석합니다. 정종 자신도 왕위가 언젠가는 방원에게 넘어갈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98년 10월 왕자의 난이 수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원은 중요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어머니 한씨를 정식으로 왕후로 추존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종실록 정종 즉위년 10월 기사에는 정한대군 방원이 아뢰기를 선고 태조의 정비이신 한씨를 마땅히 왕후로 추존해야 한다고 하니 왕이 이를 따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한씨를 왕후로 추존한다는 것은 곧 그녀의 아들들, 특히 방원 자신이 정통 왕자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강씨는 후궁의 지위로 격하되었고 그녀의 아들들은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번과 방석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지만 역사적 평가에서도 그들의 지위가 낮아진 것입니다. 1398년 11월 13일 한씨는 정식으로 신의왕후로 추존되었습니다. 신이라는 시호는 시법에 따르면 덕이 신명과 같고 행실이 아름다웠다는 뜻입니다. 정종실록에는 한씨를 신의왕후로 추존하고 능호를 정능이라 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한영우 교수는 조선 왕조의 기원과 형성 1983 일조각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의왕후 추존은 방언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치였다. 어머니를 왕후로 만들므로써 자신이 서자가 아닌 적자이며 왕위 계승의 정당한 후보자임을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언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 정종은 온건한 성품으로 왕위에 있었지만 실권은 방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방언의 승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1400년 또다시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번에는 방언의 형제들 중 셋째 방이 이미 어려서 사망을 제외하고 넷째인 방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종실록 정종 2년 1월 기사에는 회안대군 방간이 군사를 일으켜 정안대군을 치려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방간의 반란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려대학교 사학과 정두희 교수의 조선 초기 정치사 연구 1992 일조각에 따르면 방간은 방언이 지나치게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자신도 왕위 계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합니다. 방간 역시 한씨의 아들이었고 형 방과가 왕이 된 만큼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란은 단 하루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방언의 군사력과 정치적 기반은 이미 압도적이었습니다. 정종실록에는 정안대군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방간을 토벌하니 방간이 패하여 도망하다 잡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방언은 동복 형제인 방간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토산 토지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오지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은 방언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왕위 계승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조정 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형 정종은 이미 방언에게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형제들도 모두 제거되거나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1400년 2월 22일 정종이 왕위를 방언에게 선양했습니다. 태종실록 태종 즉위년 2월 22일 기사에는 정종이 정안대군에게 전의하니 정안대군이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받아들이다는 형식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못해라는 표현은 유교적 겸양의 미덕을 보여주기 위한 의례적 수사였습니다. 방언은 이 순간을 위해 지난 8년간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3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방언은 묘호를 태종으로 받았습니다. 태종은 위대한 조상이라는 뜻으로 한나라의 태종, 당나라의 태종처럼 왕조 중흥의 군주에게 주어지는 칭호였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사학과 이태진 교수의 태종 연구 1990 지식산업사에 따르면 태종이라는 묘호는 방언이 단순한 왕위 찬탈자가 아니라 조선 왕조를 안정시킨 중흥 군주로 평가받았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태종으로 즉위한 직후 방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 신의왕후를 더욱 극진히 예우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실록 태종 원년 3월 기사에는 상께서 정능을 친히 참배하고 신의왕후의 위패를 종묘에 모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능의 규모도 확대되었고 왕후의 능으로서 마땅한 의례와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태종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을 때마다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태종실록 태종 3년 6월 기사에는 상께서 정능에 행차하시어 능 앞에서 통곡하시며 선비께서 이날을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고 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태종은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들이었습니다. 1401년 태종은 어머니를 기리는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의왕 후의 신주 위패를 종묘에 정식으로 안치하고 왕실의 제사에서 최고의 예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태종실록에는 신의왕 후를 태조의 정배, 정실 배우자로 종묘에 모시고 사계절마다 제사를 올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강씨의 처지는 비참했습니다.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왕비의 지위에서 밀려나 후궁으로 격하된 그녀는 태조 이성계가 머물던 함흥별궁에서 쓸쓸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강씨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그녀가 사망했다는 짧은 기사만이 전할 뿐입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가 될 뻔했던 여인은 역사의 패배자로서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사학과 김갑동 교수는 조선 초기 왕실 여성연구의 천호 해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의왕 후와 신덕왕 후 강씨는 후에 신덕왕 후로 추존됨의 운명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신의왕 후는 살아서는 왕후가 되지 못했지만 죽어서 왕후가 되었고 신덕왕 후는 살아서 왕비였지만 죽어서는 그 지위를 잃었다. 이것이 바로 권력 투쟁의 잔인한 결과였다. 태종은 재위 기간 내내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사병을 혁파하고 의정부와 육조의 관계를 재정비하며 조선의 통치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태종실록에는 태종의 수많은 개혁 조치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냉철하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과단성 있는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태종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이복 동생들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태종실록 태종 14년 기사에는 의미심장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께서 측근에게 말씀하시기를 과인이 젊은 시절 부득이한 일을 행했으나 밤마다 꿈에 그 일이 나타나 괴롭다고 하셨다. 태종은 말년에 불교에 귀의하여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불사를 일으켰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김용태 교수의 조선 왕실의 불교 신앙 2010 민족사에 따르면 태종의 불교 후원은 정치적 목적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살생에 대한 속죄 의식도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1418년 태종은 아들 충령 대군 훗날의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의 나이 49이었습니다. 상왕이 된 태종은 자주 정릉을 찾았습니다. 세종실록 세종원년 기사에는 상왕께서 정릉에 행차하시어 능 앞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1422년 5월 10일 태종은 창덕궁 별전에서 56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세종실록 세종 4년 5월 10일 기사에는 상왕께서 승하하시니 세종이 곡하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의 유언 중에는 과인이 죽으면 어머니 신의왕 후 곁에 묻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태종의 능은 헐릉으로 정해졌고 서울 서초구 내곡 동현제의 헌인릉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태종이 살아생전 정릉 인근에 자신의 능자리를 정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실제로는 다른 곳에 묻혔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신의왕 후 한씨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은 한편의 장대한 비극입니다. 그녀는 16세 시집와서 28가지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함경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남편의 군사 기반을 다졌고 고려 말의 정치적 격변기를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조선 건국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단 1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살아서는 왕후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왕후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은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한명기 교수는 조선의 국모들이 1015 역사의 아침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의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왕후였다. 그녀의 부재가 수많은 피를 불렀지만 동시에 그녀의 헌신이 조선 왕조의 기초를 다졌다. 그녀 없이는 이성계의 성공도 태종의 왕권 확립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늘날 정릉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6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한 여인의 슬프고도 위대한 이야기가 잠들어 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어머니, 하지만 왕을 낳은 어머니.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역사를 만든 어머니. 바로 신의왕후 한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과 명예는 과연 무엇인가? 한 사람의 헌신은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아들의 효심은 때로 어떻게 비극으로 귀결되는가? 신의왕후 한씨. 그녀는 조선 왕조 600년 역사에서 가장 비운의 여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 되지 못한 어머니의 비가이자 역사의 승리입니다.